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 변호사 다시 똑바로 해. 지금 다른 의자를 찍어가지고요. 자,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고요. 자, 김종대 전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아주에 구금돼 있던 우리 국민 316명, 여기에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국민들까지 해서 330명을 태운 전세기가 조금 전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외교부에서 박윤주 1차관이 이 비행기에 동행을 해서 함께 들어왔고요.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들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뭐 디테일한 내용들은 또 저희가 다뤄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두 분은 그 지난 4일이었죠. 이제 구금이 됐다. 네. 라는 소식이 나온 이후 쭉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미국의 국토안보부 장관이 놈입니다. 놈. 예, 크리스틴 놈. 예. 예. 그 놈이 여자입니다. 예, 예. 이름이 놈이라니까. 성이 놈이죠. 성이에요. 성이 놈입니다. 놈이라고. 알았어요. 예. 남자가 아니라 여잔데 예. 놈이다. 예. 근데 그 놈이 저기 마지막까지 치사했다. 처음에 이걸 갖다가 내보낼 때도 그냥 내보내면 어디가 덧나. 추방이라는 말을 그렇죠. 하면서 강제 추방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렇게 하면서 아주 뒤끝을 갖다가 진하게 남겨주셨고, 그 다음에 또 수갑을 차냐 안 차냐냐 문제도 이것도 그냥 순순히 나가겠다는데. 예. 이러면서 차량도 자기들 호송 차량을 쓰겠다.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 버스로 바꿨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날짜도 이게 원래 하루 일찍 풀려났어야 되는데 또 미련이 남는 거야. 막상 보낸다 그러니까 저 트럼프가 처음에는 이제 미국 측 사정이라고만 나왔었는데 그 사정 알고 봤더니 이제 트럼프의 변덕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하루가 또 구금이 된 거예요. 그 그렇습니다. 변덕에. 맞습니다. 예. 이래가지고 풀려 나오는 과정 자체가 굴욕적이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구금 시설이 호텔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증언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휴대폰 뺏겨, 가족면회 안 돼. 예. 이런 상황에서 자그마치 일주일입니다. 예. 이래가지고 이 내보낼 때도 온갖 어떤 그 저기 뭐랄까 우세를 다 떨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모셔오는 이 고난의 행군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 국격에 대한 어떤 그 동맹의 존중이 그래 이런 수준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러면서도 또 제2국 씨의 불이익은 있다 없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뒤끝을 남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들어오시는 분들께서 저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 실상을 어느 정도 밝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건 다음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상당히 이런 어떤 그 굴욕적인 어떤 그 기간에서 그나마 끝났다는 데 대해서는 기원을 축하드리고 그렇죠. 또 저희가 뜨겁게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돼요. 예. 이 풀려나오는 과정은 너무 굴욕적이에요. 예. 아니 나는 풀려나오는 과정도 매우 굴욕이지만 관세를 또 걸고 넘어지면서 그러니까 러트닉 장관이 지금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일본보다 니네가 더 뭐 잘할 수가 없다. 일본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뭐 하든지 너네가 더 나쁘게 하든지 이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진짜 기분 나빠요. 이것도 결국에는 또 돈 내놓으라고 사실 또 강도질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사람 막 잡아놓고는 니네가 필요해서 우리를 데려가 놓고는 니네의 위치가 좀 불안전하지 않니? 니네 여기 들어와서 일하고 싶으면은 돈 더 내놔 이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깡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미 상무장관입니다. 이 하워드 러트닉이라고 원래는 이게 월가에서 일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 한 말들 우리 노희 변호사 잠시 언급해줬지만 우리는 현대가 공장을 짓는 걸 좋아한다. 그들은 근로자들을 위해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워킹 비자를 받으라는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은 관광 비자로 들어와 그냥 공장에서 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굉장히 자기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관세 얘기를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부분인데 말씀드리는 순간 한겨레 21에 김환 기자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러트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안 좋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이재명 매우 안 좋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전화 안 받으셨어요? 기자회견장에서 뭐 그렇게 또 스타를 만들어 주셨어요. 전화는 안 받았습니다. 예. 그래요? 소금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예. 왜 안 받았어요? 전화 안 왔으니까 안 받았어요. 왔는데 안 받은 게 아니고 네, 안 오는 전화를 그 밑에 그 비서관들도 전화를 잘 안 받던데. 아니 대통령이 그 정도 말씀을 하셨으면 밑에서 한번 갑자기 있어야 되는 거 우리 아닙니까? 국민들 지금 무사 귀환한 거 얘기하다가 말이 약간 옆으로 샜는데요. 제가 돌아왔어요. 예, 김한 기자 뭐 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기자들 그 지난주 한겨레 20일 단독 기사 예, 권성동 의원 관련돼서 필리핀 얘기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링크를 기사를 달아가지고 이게 좀 이슈가 됐었는데 요 이야기는 오늘 방송 그 말미쯤에 다시 한번 좀 권성동 의원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한 우리 국민들은 환영 호홀로 지금 나왔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김종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이제 매체들에게 어떤 인터뷰나 이런 거에 응할지는 조금 더 보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본인들이 겪으셨던 일들에 대한 또 증언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예,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은 또 듭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들은 저희 방송 중에 나오는 게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서 그 하워드 러트닉이라는 미 상무장관이 했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매우 당황했을 것이다.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었고 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면 합의란 건 없고 또 분명한 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결정은 절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관세 협상이라는 게 이제 디테일들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냥 심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약간 그립을 잡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좀 부당한 대우를 당했으니까. 근데 실제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지구에서 지금 제일 불확실한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행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도 트럼프가 근데 그냥 숭늉공이라고 남으라고 했대 이런 보도가 지금 또 확인이 있었죠. 예, 나왔는데 훈련해주고 가면 안 되냐 뭐 이런 거.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과연 이 트럼프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이게 전략적으로 고민한다고 전략이 나오는 인물인가는 싶지만 어쨌든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이 사건이 돌발적으로 벌어졌지만 결국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대 국가의 관세 협상의 어떤 트리거로 작동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것까지 다 이용을 한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트닉 장관이 얘기한 거 보면 마치 우리나라 그 숭늉공들이 트럼프는 숭늉공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숭늉공들이 뭐 막 그냥 국경 넘어와서 막 여기 와서 일하다가 그러니까요. 잡힌 사람처럼 묘사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또 우리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두루 남아 있는데 어쨌든 뭐 트럼프의 미국이 너무 예측이 안 되는 나라가 되어버려서 이거를 뭐 어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트럼프를 요새 자연재해라고 부른답니다. 진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근데 이 저기 러트닉 장관 말은 조금 여러 가지로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9월 4일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국내에서 그 전문가들의 조심스러운 어떤 그 분석은 이게 혹시 관세 협상에 대한 압박용으로 만만한 한국을 표적으로 한 것이냐. 그러니까 대통령 만나기 전에 저 SNS에 뭐 숙청 이런 거 올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말 그렇다면 이건 심각하다 이런 게 제가 나간 모든 방송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이걸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연세대 최종건 교수였어요. 그때마다 이제 진행자나 다른 패널들이 그건 조금 한번 두고 보자 이랬는데 막상 러트닉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 문안을 살펴보면 오로지 관세 협상을 일본과 같은 형식으로 빨리 맺어라. 그렇죠. 서명하라는 얘기합니다. 이 압박이 근자에 본 적이 없는 높은 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또 합법적으로 비자 받고 와라. 비자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현대차에도 얘기했는데 그거 자기 말을 무시하다 이 꼴 당한 거 아니냐. 그런 태도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선 이 말은 사실로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비자를 끊임없이 돈까지 써가면서 550만 달러 써가면서 비자 좀 달라고 20년째 통사정을 해왔는데도 안 해줘 놓고 이제 자기한테 전화하면 다 해결해 주려고 그랬는데
사정을 안 해서 예. 아니 이런 날강도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미국에 이 법안 하나 만들려고 550만 달러 썼어요. 그러니까 외교 영역을 많이 집중했었죠. 이걸 갖다가 전화 한 통 해줬으면 내가 국무장관한테 얘기해가지고 풀어주려고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이 관세 협상 문제를 연결을 짓고 있다는 거는 논리 구조가 나온 거다 이거는. 예. 결국은 또 하나의 하나의 협박용으로 우리 노동자들을 인질로 잡고 그 인질 그 하에서 관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본셈 아니냐? 이게 본심이냐? 이제는 이게 가설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진실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인터뷰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을 협상에 있어서 우리 외교 당국이나 이 통상 당국에서 뭔가 이제 작전을 잘 짜야 되겠다. 하지만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저는 뭐 이 문제를 잘 알지 못하지만 관세를 엄청 때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투자해, 공장 지어야 돼, 미국에 지어야 돼. 그러면 관세 해줄 거야. 거기까지 협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조건을 내걸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 협상 그래서 일본은 최종적으로 협상이 끝난 거지만 한국은 아직 안 끝난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야 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전략, 이게 전략인지 이 불확실성이. 그런데 이것도 보셔야 돼요. 지금 미국이 몇 개 나라하고는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특히 그 중에 EU 같은 경우도 타결이 됐는데, 투자 5천억 달러인가 해주고 관세 15%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또 딴소리라는 거예요. 중국하고 인도에 대해서 관세를 100% 때리라는 거야. 그렇죠. EU가. 이건 일종의 내정 간섭 같은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러시아 원유 수입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안 하면 또 관세가 롤백한다는 거죠. 협상에서 또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협상해가지고 서명까지 다 해놔가지고 트럼프가 유럽에까지 가가지고 다 끝내놓고도 또 추가 요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전 세계가 공포해진 거는 뭐냐면은 이 협상을 해도 되는지 또 했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렇죠. 뭐가 없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트럼프는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관세다. 안보 문제, 외교 문제, 무역 문제 전부 다 관세로 때려요. 말 들을 때까지 때린다. 사실은 그래서 뭔가 이제 우위에 서서 협상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 반복적인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도 서명했다고는 합니다만 이걸로 끝이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노동자들이 거기 가서 미국 노동자들을 뭐 훈련시켜줘라 일종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있어서 기술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냐. 지금 따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너무 무작대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지금 뭐 당국에서도 풀려면 뭐 굉장히 골치 아픈 숙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 대법원이 판결을 빨리 내려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게 지금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건 너무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게 최근에 이민자 단속하는 게 불법이라고 1, 2심에서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트럼프 손을 들어줬어요. 그것도 6대3으로. 왜냐하면 대법원이 지금 구성이 지금 그렇죠. 보수 우위인 대법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니까. 1, 2심을 대법원이 다 뒤집고 있어요. 예. 이래가지고 이민자 문제는 이 관세 문제하고 쌍둥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불과 이번 주 초에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에 이게 물론 희망이 없다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또 신속안건으로 올려서 아마 연내에 나올 거라 그러거든요. 있기는 있는데 우회로도 있을 뿐더러 이 대법원의 구성 자체가 지금 엉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를 저희가 생각보다 길게 했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9월 13일이고요. 내일이 뭐 저는 이런 날이 있는지 몰랐는데 제 10일에 법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내일은 또 토요일이니까 오늘 오전에 기념식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주재로 지금 전국 법원장 회의가 진행 중이라고 해요. 뭐 임시 회의이긴 합니다만 법원장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그 추석 전 사법개혁안 관련해서 천대엽 처장이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념식 하면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오랜만에 얼굴을 보였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사법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국회,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있고 공론회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여러 이야기 중에 좀 제 눈을 딱 사로잡았던 게 있었는데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사법부가 과거에 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설득해 나가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계속 사법부가 그 중심에 있겠다라는 의지를 제가 보기엔 피력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이 말의 그 속내가 제가 해석한 것이 맞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해석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그 사법부가 중심에 서겠다. 국회 거기서 알아서 하라는 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그러니까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달라. 결국은 이제 이 법관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법원에서 조금 아주 신망이 높거나 아주 그분의 말을 막 다 존중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물론 지난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때도 그러긴 했었습니다만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또 다른 의미에서 사실은 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이 상황을 만들어낸 어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사실은 판사들 사이에 있고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대법관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은 그 대법관 증언과 관련된 내용, 특히 기분 나쁘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오늘 모인 사람들이 법원장들이에요. 법원장들 43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죠? 원하는 건 대법관 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금 현재 있는 대법관들은 사실 이 우리들이 제안한 안이 싫을 수 있지만 현재 법원장으로 있는 사람들은 사람 숫자가 안 늘어나면 자기네들이 대법관 될 가능성이 없어지는데 오히려 4명씩 늘려주면은 3명씩 4명씩 이렇게 늘려주면은 본인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지잖아요. 당연히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 우리를 건드리지 말아라.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법개혁에 우리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고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판사들도 많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법원 그 대법관 증언과 관련된 개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법원의 법원장들이나 법관들이 사실 싫어할 만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아니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12.3 비상계엄 때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 서부지법에 폭동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도 조희대가 등장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원의 날 기념식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은 사법부가 이런 혼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 그 말씀하셨는데 저기 노상원 수첩에 법관도 수거 대상이라는 걸 있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몇 재판을 했던. 특히 그 이재명 대통령 그 저기 무죄 선고했던 판사,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고 또 무죄 선고를 했던 판사. 이렇게 해서 꽤 여러 명입니다. 법관 수거에 대해서 한 번도 입장이 안 나왔다는 게 난 치명타라고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서부지법의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법의 독립성은 이런 계엄 시도로부터 분연히 그 저항을 해야 사법의 독립인 것이지. 지금 그거를 청산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할 문제가 아니죠. 우선 사법의 독립은 계엄이라는 상황 하에서 군정을 통령이 사법을 지배하는 이것처럼 독립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수거 대상입니다. 수거 대상. 그래서 비상계엄 때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게 무슨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냐. 거기에다가 전임 대법원장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수거 대상에. 수거 대상에. 그러니까 사법부의 최고 권위에 도전했던 사건입니다. 그게.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지귀현 이 룸사롱 뭐 접대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윤석열 내란 재판 외에 뭐 지금 노상원 그리고 저 조지호 경찰청장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재판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조희대 본인도 사실은 지난 대선 기간에 그 전원합의체 막 9일 만에 화다닥 해치웠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선의 중심에 사법부가 들어갔다, 정치에 개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사실 예전에 그 양승태 대법원장 때 윤석열 씨가 그 법원 판사들을 막 사찰하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누구는 어떤 성향, 누구 이런 거 막 다 적어가지고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난 옛날 범정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판사들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같으면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사찰해서 니네들이 뭘 쓰려고 그랬느냐.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고위 지금 올라가 있는 그렇겠네요. 사람들이고 예.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그 구치소에서 양승태 생각 많이 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아, 그 얘기를 했네요, 진짜. 아. 그때 그 말이 참 미묘했어. 근데 되게 중요한 말이라니까요. 판사들 니들 뭐 이런 느낌이시죠. 예. 근데 뭐 개별 사건에 대한 이제 대법원장의 입장이나 이런 거보다도 그러니까 사법개혁 논의에서 본인들이 이 논의의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제 말하자면 법관들이 사법개혁 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어떤 변화가 더 국민들한테 바람직한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 법원제도의 문제점은 이런 것 같아. 그래서 미국의 사례는 이런 거고 독일은 이렇고 뭐 일본은 이런데 그럼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걸 제도가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해봤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논의가 나올 때마다 사법부는 입장이 없어요. 법원 입장이 없고 지금 이제 말하자면 사법개혁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어쨌든 근데 이 논의는 우리에 관련된 거니까 우리가 논의의 중심에 서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말로 하면 그거잖아요. 사법부는 그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받아야 때문에 간섭하지 말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있을게. 그게 무슨 독립이냐고. 그거 말고는 사실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검찰개혁이라는 의제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니까 사법개혁은 마치 검찰개혁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근데 검찰개혁이 끝나면 그 다음엔 법원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사법개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판 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 도입하고 계속 갔던 거고 사실은 사법개혁의 최종 완결은 법원개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왜곡이 되냐면 수사 과정에 모든 거를 올인하는 거예요. 지금 검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언론도 그래요. 저기 뭐야 특검의 모든 시선을 지금 뺏기다 보니까 저 내란 법정에서 지금 중요한 증인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진실을 밝히는데 지금 특검의 지지부진한 거에 비해서는 재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진실의 변곡점을 만드는 증인들이 많았어요. 이건 언론 귀퉁이에 조그맣게 나고 특검 누구 소환됐다는 건 대문짝만하게. 그러면은 저기 뭐냐 어떻게 보면은 수사가 답니까? 재판까지 가서 그 과정에서 무엇이 밝혀지는가 여기까지가 완전체인데. 그렇죠. 예전에 저 군부 독재 시절에는 고리주의 독재 시절에도 그러니까 검찰은 공안부 검사가 그때는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공안부 검사가 그딴 식의 어떤 수사를 해서 법원으로 넘기면 법원에서 판결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흔히 말하자면 정치 검찰들의 그 행위도 법원에서 그런 판결들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